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정말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계절 바뀌고 막 이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건강 관리 신경 쓰시고, 아마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특히나 형사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이 부분을 이제 정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경우는 최신 판례를 좀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중요한 포인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키포인트 위주만 이렇게 짚어드리는 걸로 본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그 판례 부분에서는 여러분 판례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판례를 기본서 보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기본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똑같은 어떤 견해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외적인 경우나 눈에 좀 이상이 좀 띈다 하는 그런 부분은 그냥 별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론이 O, X 정도를 가별할 수 있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험장 직전에서는 눈에 바르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페이지 우선 보시죠. 앞에 그 재형 법정주의 파트는 중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별도로 크게 깊게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페이지 보시면, 자,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보완 처분과 이 부분에 관련된 관련 사항 쟁점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나머지 최신 판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별도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보완 처분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은 뭔가요? 판례 입장은 보완 처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소급과 근제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해당되는 그 교재에서는 그 관련되는 부분이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좀 세워주시고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거, 연장 기간 연장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성범죄자 있죠. 성범죄의 경우는 특히나 그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는 관할 그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수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간을 연장시키는 입법이 중간에 마련됐다 이거예요. 범죄 이후에. 이 경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소급 근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둘째는 특히나 성폭법이나 아청법에 보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개명령이 뭐고 고지명령이 뭐냐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개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그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특정한 이것도 아주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뭐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그런 범죄가 아니라 좀 중대한 범죄죠. 뭐 예를 들면 강간상해, 강간살인 뭐 이런 것들 큰 범죄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관련되는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 명령입니다. 고지명령 뭐냐? 고지명령 뭐냐면 이 관련되는 당사자가 특정한 주거지로 옮겨서 어떤 관할지로 또 옮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관련되는 그 부처가 그 주변에 그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집 주변에 이러이러한 범죄자가 왔습니다. 이걸 고지해 주는 겁니다. 결국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개 명령이 되든 고지 명령이 되든 사회생활 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얼굴 두고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편의점 못 가죠.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이 부분 없애달라고 많이 찾아옵니다. 의뢰인들이. 이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이것도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형법상의 보호관찰. 이것도 보완 처분 중에 하나이죠. 이 부분도 일반적 보완처분으로 보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동학대법과 관련한 그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부분이 연장되거나 하는 그 개정 입법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는 부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진정 소급 입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정폭력 사범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폭력 사범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그 관련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에도 벌금이나 각종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사회 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입니다. 좀 다르죠. 이것도 일종의 보완 처분에 해당되지만 결론이 다르다 이거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는 이같이 부가 처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재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전자장치 부착도 시키고 신상정보 공개하고 고지 명령도 하고 또 하나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명령을 해요. 교육 이수 명령 이겁니다.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교육 이수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입니다. 적용된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자, 3페이지 볼게요. 약간 좀 다릅니다. 측면이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 자, 3번 보시면, 자, 2012년 12월 18일 날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 규칙은 쭉 보시면 위법 시행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 자, 밑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대상이 축소됐죠. 그때 이겁니다. 부착 기간 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사안. 이러한 개정 입법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장치 부착용 기간 연장하는 일반적인 그 판례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였는데 이런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안? 부착 기간 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했던 사안. 그리고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이걸 달달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그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이 파트를 그냥 저는 다 생략했어요. 생략. 그냥 한 문제 틀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예외적인 거 있더라. 키워드 뭐다? 한 2배 가중은 안 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아청법이나 성폭법에 신상정보명령, 공개, 고지명령 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4번에서는 또 결론이 좀 달라요. 맨 끝에 보시면 자,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자, 판결과 동시에 이게 밑줄이에요. 판결과 동시에 이전에는 판결받고 유죄 확정 판결을 난 이후에 별도로 고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끔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렇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판결과 동시에는 가능한가? 이게 항상 비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자, 어떻게 판결 동시에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 문제예요. 공소시효 문제. 자, 이게 잘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접속이 안 돼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 판례 부분은 밑에서 셋째 줄부터, 자,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해서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진정 소급 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헌법적인 쟁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해서는 여전히 소급 입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지금 위에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된다, 이 지금 경우가 좀 나눠지는 이 지금 교재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섹션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자, 6번 판례 같은 경우도 지금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그랬는데, 이건 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6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있죠. 교육 이수명령. 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원칙이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우 케이스는. 그래서 그 목차 부분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좀 생각하고 자, 중요 포인트만. 자, 33페이지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집중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고 판례 같지도 않은 판례이기 때문에. 자, 33페이지 보면 13번이죠. 13번, 14번 보겠습니다. 13번부터. 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자 있죠. 성범죄자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신상정보 등록이 뭐냐? 1년에 한 번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이든 아주 사소한 그 범죄를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부과받게 돼요. 그런데 자, 그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좀 범위가 문제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 보시면, 자, 피고인의 최초 등록일인 2015년 5월 29일부터 해서 1년마다 관할 경찰 간세 출석해서 사진을 촬영, 저장시켜야 할 의무. 이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예요. 이게. 자, 2016년 5월 29일까지. 자, 밑줄. 2016년 5월 29일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관련 그 개별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이 있죠. 형법 제1조 제2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 입법과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지금 사안이.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법률이 아까 최초 등록일인 2015년 5월 29일부터 1년이니까 2016년 5월 29일까지 해야 돼요. 맞죠? 그때까지 등록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에 보시면, 자, 법률 제14412호로 등록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 신상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 밑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기간이 어떻게? 기산점이 그 다음 해부터 그 다음 연도 말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5월 29일까지였던 이 범위가 넓혀졌잖아요. 넓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벌성이 없어질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신법 적용해야 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가 결론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쭉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개정 성폭법 43조 제4항에 따라서 기본 신상 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 신상 정보 등록 의무가 생긴 거예요. 대신에 2016년 5월 29일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왜? 더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한 6개월 정도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걸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가. 이해됐습니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 해당된다. 신법이. 자, 그러니까 기간이 위반되는 위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좀 늘어났다. 따라서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고 무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무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 자, 14번. 자, 형법 제7조입니다.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 자, 밑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그건 밑줄 쳐야 됩니다. 이 개념이 뭐냐. 이 정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우선 이 형법 제7조의 연역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위헌 판결 받아서 지금 개정된 거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으면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임의적으로 산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임의적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헌이다. 그래서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 규정이었습니다. 이게 헌법적인 쟁점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되는 이 바뀐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이제 확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러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중간에 자, 그런데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뭐라고요? 핵심 뭐야? 유죄 판결이죠.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유죄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보시면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산입 안 돼도 된다 이겁니다. 결론이. 따라서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 뭐라고요?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됐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부작위범 보겠습니다. 부작위범. 자, 이 판례 사안의 1번 사안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둘째 단락 보죠. 둘째 단락부터 거기부터 보죠.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이른바 부진적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이른바 부진적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살짝 말을 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 이렇게 나와요. 보다 이게 자기범의 형식을 부작위로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범 형식을 부작위로 수행하는 것 이게 뭐다?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범 형식을 부작위로 수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건 진정 부작위범. 됐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이쪽 부분을 바꾸더라. 자기범 형식을 갖다 마치 부작위범 형식을 부작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이거 틀렸단 말이죠. 그죠? 이 부분 이제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줘야 할 밑줄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경우 나아가서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서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밑줄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이게 뭡니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야.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뭐다? 아까 얘기했던 법적 자기 의무니까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돼요. 보증인적 지위 이게 첫 번째. 둘째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입니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이론 바탕을 먼저 적어주시고 사례 포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이 부분 쭉 보시면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자기든 부작위든 그 형식일 뿐이지 그 고의 자체는 일반적인 고의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부분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여러분 이 결론만 알면 돼. 구체로 읽어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선박의 선장 피고인 갑은 어떤 죄를 받았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했다 이거예요. 이거 결론 하나. 나머지 항해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 고의 없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결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장 피고인 갑은 O, 나머지 항해사 피고인 병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 2번입니다. 2번. 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도 자기범 형식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진적 부작위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범 형식 다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단락. 자, 보시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두어서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 밑줄.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 이거를 실제로 막 쌓아서 적재시켜서 업무 방해를 한 것과 동일한 가치의 어떤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행위 정의 동가치성이 인정될 것이냐 문제. 된다 안 된다 본사는 안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자,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자, 위력으로서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이어서 보시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업무 방해죄 부진적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업무 방해죄 불성립한다.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여러분 양벌 규정의 취지가 뭘까요? 양벌 규정을 둔 취지가 이게 수범자 범위 학대야. 수범자 범위 학대.
다시 얘기하면 행위자까지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수범자 범위의 확대, 즉 행위자까지 처벌. 이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주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업무 주체가 개인 또는 법인이 있을 때 그 개인이나 그 법인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족처럼 부리는. 상식적으로 그 개인, 이게 기속 주체인 개인이나 그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수범자 범위를 확대하는 이 양벌 규정 취지는 이 수족처럼 움직이는 얘까지도 처벌하겠다가 그 취지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자와 업무 주체로 나눠줄 수 있고, 업무 주체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것, 나아가서 그 손발, 그 수족까지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자, 보시면, 자, 3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줄. 이러한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나와 있죠. 자, 4번입니다. 4번 판례가 헷갈리기 쉬운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구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그 건축주라는 얘기 뭐예요? 얘는 업무 주체를 얘기합니다. 업무 주체. 이게 기속 당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를 처벌하는데 그 건축주의 그 수족들 있죠. 예를 들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이게 지금 행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도 벌하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과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했답니다. 자,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수족이 아니에요. 비법인 사단의 수족인 거예요. 비법인 사단. 자, 그때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처벌해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그 개개인이 업무 주체인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는 그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 행위자는 처벌하는 것이고, 문제는 업무 주체로서 누구를 특정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문제가 됐는데, 비법인 사단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업무 주체에 해당될 것이냐가 문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결국 뭐다? 비법인 사단 그 자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업무 주체는 비법인 사단이었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 구성 개개인을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자,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머지 2번 부분도 쭉 보시면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갑 교회는 밑줄 보죠. 갑 교회는 자, 갑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죠. 자, 을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을을 구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 규정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건설하고 행위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고 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이고, 업무 주체로서의 지위를 누구로 봐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자, 이제 구성요건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부분인데, 자, 읽어볼게요. 자, 교통방해에 의한 치상죄는 자,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 이게 뭐죠?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여러분, 결과적 가중범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성립하는 그 요건이 뭐가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고, 중, 인, 지, 개. 이런 게 생각나야 됩니다.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 고. 그 다음 중한 결과 발생해요. 중. 그리고 그 둘 간에 인과관계 있어야죠. 인. 그 다음에 직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범죄로서 파생된 직접적인 위험이 발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직이죠. 얘는 뭐예요? 예견 가능성, 중간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얘입니다. 고중인식에. 이게 결과적 가중범을 성립시키는 요건들인데, 자, 본수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자,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밑줄.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입니다.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밑줄입니다.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다 또는 예견 가능성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구책 사실관계 한번 보죠. 자,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자, 1차로 진행하던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에 자, 곧바로 정차를 해서 갑의 차량이나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이어 급제동 정차했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해서 을이 죽었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밑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 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뭐다? 예견 가능성 인정된다. 즉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인정된다. 결국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 인정된다. 이거였습니다. 본사는 어떤 사안이었냐면 피고인 차량이 있었어요. 여기는 갑 차량이 있었죠.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쌍한 을 차량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박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했는데 마지막 을이 죽었답니다. 이 사고로. 자, 피고인이 을의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얘가 했으니까 결국 얘가 죽었으니까 얘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피고인이 을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연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중간 얘네들이 뭐예요? 제한 속도 준수 안 했죠? 또 뭐 예를 들면 또 신호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제한 속도도 있을 수 있고 간극, 앞차와의 간극이나 이런 부분도 준수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피고인에 의한 이 첫 번째 행위를 통해서 기본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통해서 을의 사망에 대한 그 부분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중간 사람의 과실 부분이 어떻다? 본래 이런 일반적인 교통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간 제3자나 또는 피고인의 과실 부분, 개괄적 과실 부분 기억나나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베란다 앞에서 그냥 상의하려 의사로 때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얘를 갖다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렸죠. 결국 뭐였어?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으로 지금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판례는. 그런 것처럼 피고인의 별도의 행위가 있었잖아요. 고의에 의한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상해치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아니라 중간에 제3자의 고의나 피고인의 고의 행위가 게재가 됐다면 또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 간극이 단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3자나 피고인의 과실 행위가 게재된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과관계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읽어보죠. 첫 번째 줄. 자, 일종 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자, 밑줄. 피고인이 정기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자, 구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적성 검사 기간 안에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도과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럼 가태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사안이었어요. 자,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 없다가 결론인 문제인데 미필적 고의 있다 없다. 여러분 그 실제 운전면허에서 꺼내 보면 나와요. 적성 검사 기간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이 부분 안 했을 때 가태료 먹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와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할 때 그 무면허 운전에 그 미필적 고의에 관련된 판례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판례 사안이. 본래 지금 이 미필적 고의는 뭐에 대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서 가태료를 먹는 그 책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여러분 질문.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죄는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우선 고의범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의에 의한 운전행위예요. 무면허 운전은 자기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기 그것도 고의범인 거예요. 그럼 고의가 필요한데 자, 비교 판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정기 적성 검사를 제때 안 받았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이게 지금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됐던 사안인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1번 정기 적성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게 원칙.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2번은 쭉 보시면 비슷한 사안이지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기재되어 있다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미 적성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 그 판례 사안하고 비교 판례 사안은 고의의 실질이 다릅니다. 대상이 가태료 사안과 이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 부분입니다. 비교 판례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3번 보죠. 3번. 자, 보시면 뭐 이런 걸 이제 꼼꼼하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줄만 어디만 밑줄 치냐면 자, 현장 안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 밑줄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예요. 업무상 주의 의무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다. 라바콘도 설치를 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했답니다. 자, 4번요. 4번. 3번과 같은 판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자, 4번. 자, 이게 여호와 증인 사건이에요. 4번이. 자, 밑줄을 어디에 쳐야 되냐면 첫 번째, 한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 거기 밑줄 쳐야 돼. 나는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피를 받지 않겠다.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 라고 각서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자, 그 사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있었다. 자, 불행은 찾아오죠. 응급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좀 이것만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한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한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해서 진료 행위를 해야 된다. 쭉 보면 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가 얘 의사 존중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겠죠. 결국 과실이 있다 없다의 문제.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실은 없다. 이 경우 생각하셔야 돼요.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있었고 그 부분을 의사가 존중했던 사안. 이 사안에서는 과실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자, 1번. 자, 형법 136조에 규정하는 자, 공무집행방해죄. 여러분,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왔을 때 형사기록형도 마찬가지고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할 텐데 통상은 이제 뭐 체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체포 행위가 적법한지부터 따져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보겠습니다. 본상 경우에 굵게 표시된 부분 보시면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위 연행하려 하였다. 이미 나왔잖아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하는 그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했다. 공직방 됩니까? 안 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때 상해를 입혔다? 그때는 뭐예요? 부당한 자기의 현재 법익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한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서 위법성 조각돼서 안 된다. 상해는. 공직방은 구성요건 없고 상해는 위법성이 없어서 안 된다. 됐습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 여러분, 자구행위의 의미가 뭘까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현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그 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경우도 당연히 상당한 행위여야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구행위라고 보고 위법성 조각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질문. 현행 여러분 기본서에 자구행위가 긍정됐던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자구행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구체적 사안 2017년 9월 7일 사안이잖아요. 이거 나올 법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알아줘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구행위가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지만 결론이 자구행위로 인정됐던 사안은 없었다. 또 알아두시고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1번 탈락. 자, 민법 209조체 2항 전단 보시면 점유물 침탈. 그때 부동산일 때 어떻게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탄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즉시. 본 사안이 즉시에 해당되는지 이게 문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즉각적이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구체적 사안에서 이 부분이 즉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주와 소유 아파트에서 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했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 실시. 자 피고인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중에 지금 피고인이 됐다는 얘기는 자 피고인이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인도 집행을 당했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다시 즉시 탈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피고인이. 이 경우가 즉시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되냐 안 되냐가 문제됐는데 결론 뭐라고요? 즉시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키워드 때문인지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보시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이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명으로 좀 우열될까요? 재물 손괴 그리고 건조물 침입. 딱 보니까 약식으로 벌금 한 200~300 나올 만한 사안이죠 지금 기소된 거는. 그런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주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 자 이게 밑줄이에요. 이게 키워드.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했답니다. 이미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집행관이 인도를 바꾸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못 들어오게끔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까지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즉시에 해당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구행위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결론이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당행위 부분 보겠습니다.
자, 3번. 여러분, 정당 행위가 되기 위해서 우선 개념적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들어갈 때는. 자, 법령에 의해서 정당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업무에 의해서 정당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정당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뭐 법의 균형성이 인정되고, 이런 것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상당하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본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안. 각 정당 당직자의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상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자, 각 정당 회의장 안에는 을 정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빨리 좀 속행해서 좀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각 정당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뚫고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원은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자 밑줄 집기를 손상. 또 하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밑줄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이었습니다. 집기를 집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형태가 지금 회의장 안을 차지하고 있는 을 정당의 행태는 적법한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 행위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정당해야 되는데, 상당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방법이 상당하나 이거예요. 집어 던지고 물 분사하는 거 상당하지 아니하다가 결론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당 행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기 손상 X, 회의장 내 물을 분사 X입니다. 그런 행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용 물건 손상, 국회 회의장 소동 행위 뭐 이렇게 해서 의율됐던 것 같은데 결국 유죄였다는 거예요. 유죄. 정당 행위나 긴급 피난의 요건을 갖추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상당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 초과했다 이거예요. 자, 비교해야 될 게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지금 을 정당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막고 지금 지들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밑줄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밑줄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이거예요. 아까 집기를 집어 던지고 또는 물을 분사했던 그 경우는 상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나 이건 금방 옷기를 잡고 밀치고 하는 그 정도 행위 이건 오라는 얘기야. 가능하다. 그 두 개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결론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달라요. 이유가 근거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갑 정당의 사람들이 있고 을 정당의 사람들이 지금 막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불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권한은 있는 겁니다. 회의장 안에 그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면 뭐예요? 안 되는 거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보훈사안의 경우는 지금 정당 행위니까 위법성 조각과 관련되는 파도로 지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공용 물건 손상하고 이런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고 다만 위법성 조각 파트에서 이게 정당 행위로서 조각되나 안 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1번의 논지였어요. 1번의 논지. 그런데 2번의 논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의 논지는 뭐냐면 이렇게 막고 있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여기 앞에 좀 경위가 있잖아요. 경위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고 있는 경위 행동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갑은 원래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몸을 밀치거나 이런 행동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뭐라고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공용 물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좀 다릅니다. 공용 물건 이런 부분은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파트로 들어갔고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은
이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 행위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다만 이제 우리가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위에 거 두 개는 안 되고 밑에 건 된다. 이렇게만 이렇게 외우셨다 이거죠. 그죠? 자, 4번.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 반대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자, 밑줄. 위 회의실에 자물쇠를 잠가 놨답니다. 임의로 잠가 놓은 거예요. 이런 잠궈 놓는 행위는 지금 불법 행위예요. 잘못한 겁니다. 자, 이때 자, 피고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물쇠로 잠겨 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자,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 밑줄 자물쇠를 잘랐답니다. 자, 불법하게 지금 자물쇠 잠가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물쇠 절단기를 좀 절단하고 들어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정당 행위가 되겠냐 이게. 무단으로 이게 자물쇠를 훼손을 하고 들어갔던 그 행위가 정당 행위가 되겠냐. 결론은 그 자물쇠 밑에다가 5,000원짜리 자물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5,000원짜리 자물쇠. 가격이 아주 경미한 그 약한 그 자물쇠였기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됐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 이거였습니다. 그 불법성에 비해서 침해를 받았던 그 피해 법익 자체가 상당히 경미했다. 따라서 정당 행위에 해당됐다. 이렇게. 자, 5번입니다. 5번 중간에 보시면 자, 보면 자, 피해자가 중간에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쪽으로 향해서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었다 이거예요. 폭행입니다. 폭행. 그렇죠? 자, 근데 뭔가 억울하잖아요. 제가 주장했던 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 행위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기 딸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한 거잖아요. 따라서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네요. 소극적 방어 행위.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도 지금 웹하드 사건, 양지로 사건 뭐 이런 것들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그 강구를 한다거나 성매매 강구를 하면서 불법적인 뭐 그 음란물들이 유통되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연 음란죄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정통방법 지금 음란물 유포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 단락에 밑줄 보죠. 음란성에 관한 논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 형성 발전에 위해서 자, 문학적 뭐 이런 등등의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자,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이와 같이 표현 등을 통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 이게 좀 여러분 헌법 쓰실 때 표현의 자유 쓰실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 이러한 결합 표현물, 음란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의견으로 같이 있는 그 내용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 행위는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된다는 겁니다. 음란물은 음란물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음란성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대상이라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있겠다. 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밑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답니다. 피고인. 자, 일반적인 피고인도 아니었어요. 실제 이게 음란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주체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사자는 왕성한 블로거였나 봅니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 정보를 의결한, 자 뭐라고요? 위원회에서 음란 정보라고 의결했답니다. 이미 그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물이야라고 의결했던 그걸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럼 음란물을 게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합됐단 말이야. 뭐라고? 자, 그거만 올린 게 아니고 거기다가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됐다고 해서 자, 뭐로 기소됐냐면 정통만법 음란물 유포로 이제 기소된 겁니다. 자, 쭉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사진 8장, 뒷모습 사진 1장을 게시를 하고 자, 이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를 소개한 후에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사진들과 음란물에 관한 논의의 형성 발전을 위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 본다는 거예요. 성기 사진만 달랑 이렇게 올렸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음란물이다라고 의결이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떤 학술적이라는 얘기죠. 쭉 보시면 사회 통념에 비춰서 용인될 수 행위에 해당된다. 이해됐죠? 이 사안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인 그 사람이 음란물을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줬던 그 경우에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 된다, 위법성 조각이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책임 능력 파트만 보고 책임 부분만 보고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자, 밑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주물 성액증? 성주물 성액증 집착한다고 해요. 어디 하나에 스타킹이나 팬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절취를 했다는 겁니다. 절취를 했다. 남의 집에 가서 여자의 그 속옷을 훔쳐 나왔다는 거야.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너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광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아마 주장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서 이게 정신병에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1년에 제가 저희 사무소에만 한 1000건 가까이 형사사건 하는데 이런 정말 정신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성주물 성애증이라고 했죠. 이것과 비슷한 게 소아 기호증이죠. 기억나나요? 그 판례? 소아의 성적인 어떤 그 흥분을 하는 소아 기호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게 정신병에 준할 정도 정말 중증이다 했을 때만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주물 성애증 하나, 소아 기호증 하나, 그것도 유사 판례 사안, 동일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 법률 착오인데 이게 지금 16조에 있단 말이에요. 형법 16조에 자, 법령에 의해서 이게 죄가 되지 않은 거야. 나 죄가 아니야. 안 돼. 라고 오인한 사람을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 그 기준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래갖고 판단하는 거야. 나는 정말 죄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오인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오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하는데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본사 보겠습니다. 자, 사립학교인 갑, 외국인 학교 경영자인 피고인. 이 피고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갑 학교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해에 걸쳐서 다른 학교에는 을 외국인 학교에 자, 대여를 해준 거예요. 교비를 다른 학교에 대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법이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교비 회계에 관련된 그거 지금 자금을 썼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법 위반도 돼요. 또 하나 형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용도가 특정된 어떠한 자금을 임의로 썼기 때문에 뭐가 돼요? 횡령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사립학교법으로 지금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인데, 자, 지금 뭐라고 주장했다는 겁니까? 피고인은 이게 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겠죠. 법률에 차고 주장했겠죠. 앞서서 이게 책임 능력, 성주물 성애청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요라는 주장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지죠. 법률 차고 이 부분 오인의 정당한 이유 있다 받아들이실까요? 안 받아요. 법률에 대한 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보시면 관할 도교육청에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신을 받거나, 자, 밑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피고인이. 이 얘기는 뭐예요? 전문가한테 그 자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미 정당한 이유가 없죠. 착오에 대한. 자, 뒤에 보시면 어떻게 또 항변을 했냐면, 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 말을 못하는 것과 이걸 모르는 건 뭐 다르잖아요, 사안이. 갑 학교 설립 운영 협약에 당사자에 불과한 관할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 갑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 해당되는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했다. 보고까지 했답니다. 그 갑 학교 운영위원회. 그랬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쭉 보시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서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판례에 쓰는 문구입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서 다 살펴봤다 이거예요. 그랬냐? 그렇지 않느냐. 본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유죄가 결론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와요. 정당한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 3번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자, 돈이 없어요, 기업이.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돈을 꿔서라도 돈을 줘야죠. 임금을 줘야죠. 그런데 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엄청 벌써부터 불쌍하지 않나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좀 보시면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과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뭐 이렇게 걸리면 벌금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보면 정과가 있어요. 딱 봤더니 근로기준법 이런 게 위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유죄입니다. 유죄. 그러나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했다. 보통은 한 인간은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본사의 경우 이게 뭐다?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책임 조각이 된다 이겁니다. 핵심 뭐다? 모든.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